제1장. 저는 제네바에서 태어났고 저희 가족은 그 공화국에서 가장 명망 있는 가문 중 하나입니다. 저희 조상들은 여러 해 동안 시의원과 행정관을 지냈으며 저희 아버지께서는 여러 공직을 명예롭고 훌륭하게 수행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정직함과 공무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헌신으로 모든 지인에게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을 조국의 일에 끊임없이 몰두하며 보내셨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일찍 결혼하지 못하셨고 노년에야 이르러서야 남편이자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결혼에 얽힌 사연은 그의 성품을 잘 보여주므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분은 상인이었는데 번창하던 사업이 여러 불운을 겪으면서 가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보포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자존심이 강하고 굽히지 않는 성격이라 예전에 자신의 지위와 부유함으로 유명했던 바로 그 나라에서 가난과 망각 속에 사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명예로운 방식으로 빚을 다 갚고 딸과 함께 루체른이라는 도시로 물러나 아무도 모르게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보포르를 진정한 우정으로 사랑하셨고 이런 불행한 상황에서 그가 물러난 것을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그는 친구가 그토록 그들의 우정에 걸맞지 않는 행동으로 이끈 그릇된 자존심을 몹시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버지는 친구를 찾아내어 자신의 신용과 도움으로 다시 세상에 나설 수 있도록 설득할 희망을 품고 지체 없이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보포르는 자신을 숨기기 위해 철저한 조치를 취했고 아버지가 그의 거처를 발견하기까지는 10달이 걸렸습니다. 이 발견에 매우 기뻐하며 아버지는 로이강 근처의 허름한 거리에 있는 집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들어섰을 때 비참함과 절망만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보포르는 재산의 파탄 속에서 아주 적은 돈만을 건졌지만 그것은 몇 달 동안 그에게 양식을 제공하기에 충분했고 그동안 그는 상인의 집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은 무의로 보냈습니다. 그가 생각을 위한 여유가 생기자 그의 슬픔은 더욱 깊어지고 사무치게 되었고 마침내 그것이 그의 마음을 너무나 빠르게 사로잡아 석 달이 끝날 무렵에는 병상에 누워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딸은 극진한 정성으로 그를 간호했지만 그들의 적은 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다른 지원의 전망이 없다는 것을 절망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캐롤라인 보포르는 비범한 정신의 소유자였고 그녀의 용기는 역경 속에서 그녀를 지탱하기 위해 솟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일을 구했고 짚을 엮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적은 돈을 벌었습니다. 몇 달이 이런 식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병세가 악화되었고 그녀의 시간은 그를 간호하는 데 더욱 완전히 할애되었습니다. 그녀의 생계수단은 줄어들었고 10번째 달에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품에서 세상을 떠나 그녀를 고아와 거지로 남겨두었습니다. 이 마지막 타격은 그녀를 압도했고 그녀는 아버지가 들어오셨을 때 보포르의 관 옆에서 무릎을 꿇고 비통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엾은 소녀에게 보호령처럼 다가왔고 소녀는 자신을 그의 보살핌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장례 후 그는 그녀를 제네바로 데려와 친척의 보호 아래 두었습니다. 이 사건 2년 후 캐롤라인은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사이에는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이 사실은 오히려 그들을 헌신적인 애정의 유대로 더욱 가깝게 묶어주는 듯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올곧은 마음속에는 정의감이 있어서 강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깊이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이전 세월에 그는 늦게 발견된 사랑했던 사람의 무가치함으로 고통받았고 그래서 시험받은 가치에 더 큰 가치를 두려는 경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애정은
감사와 숭배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는 나이 든 사람의 맹목적인 애정과는 전적으로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머니의 미덕에 대한 존경심과 그녀가 겪었던 슬픔에 대해 어느 정도 보상하는 수단이 되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되었지만 그것이 어머니에 대한 그의 행동에 형용할 수 없는 우아함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소망과 편의에 따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정원사가 아름다운 외래종 식물을 거친 바람으로부터 보호하듯이 그녀를 보호하려 애썼고 그녀의 부드럽고 자비로운 마음에 즐거운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그녀를 둘러싸려 했습니다. 그녀의 건강, 그리고 지금까지 변함없던 그녀의 정신의 평온함조차도 그녀가 겪었던 일들로 인해 흔들렸습니다. 결혼 전 2년 동안 저희 아버지는 점차 모든 공직을 그만두셨고 결혼 직후 그들은 약해진 그녀의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탈리아의 쾌적한 기후와 그 경이로운 땅을 여행하며 얻은 풍경의 변화와 관심사를 찾아 떠났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그들은 독일과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첫째 아이인 저는 나폴리에서 태어났고 아기 때 그들의 여행에 동행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그들의 유일한 아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매우 애착을 가졌지만 마치 사랑의 강선에서 끝없는 애정의 저장고를 길어올려 제게 쏟아붓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의 부드러운 애무와 저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자애로운 기쁨의 미소가 제 첫 기억입니다. 저는 그들의 장난감이자 우상이었고 그보다 더 나은 존재였습니다. 즉, 하늘이 그들에게 내려주신 순수하고 무력한 피조물인 그들의 아이였으며 그들이 저에 대한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따라 저를 선하게 키우고 제 미래의 운명을 행복이나 불행으로 이끄는 것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준 존재에 대해 그들이 비친 것에 대한 이 깊은 인식에 두 분 모두를 생기 있게 했던 부드러움의 활동적인 정신이 더해져 제 유학이 매 시간 동안 인내, 자비, 자제력의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치 비단실로 인도되어 모든 것이 제게는 하나의 기쁨의 연속처럼 보였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몹시 원하셨지만 저는 계속해서 그들의 외동아들로 남았습니다. 제가 5살쯤 되었을 때 이탈리아 국경 너머로 여행을 하던 중 그들은 코모 호숫가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자비로운 성품은 종종 그들을 가난한 사람의 오두막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에게는 의무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며 이번에는 자신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수호천사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자 열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산책 중에 계곡의 구석진 곳에 있는 한 가난한 오두막이 유난히 쓸쓸해 보여 그들의 눈길을 끌었고 그 주위에 모여있는 반쯤 벗은 아이들의 수는 최악의 형태의 빈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혼자 밀라노에 가셨을 때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이 거처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일하지만 근심과 노동으로 허리가 굽은 농부와 그의 아내가 5명의 굶주린 아기들에게 부족한 식사를 나눠주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머니의 시선을 다른 모든 아이들보다 훨씬 더 사로잡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혈통인 듯 보였습니다. 다른 4명은 검은 눈에 강인한 작은 불황자였지만 이 아이는 마르고 매우 하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가장 밝고 생기 있는 금발이었고 옷차림의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녀의 머리에 뛰어난 왕관을 씌운 듯 했습니다. 그녀의 이마는 맑고 넓었으며 그녀의 파란 눈은 구름 한 점 없었고 그녀의 입술과 얼굴의 윤곽은 감수성과 다정함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어서 그 누구도 그녀를 별개의 종족, 하늘이 보낸 존재, 모든 용모에 천상의 인장을 지닌 존재로 보지 않고는 그녀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어머니가 이 사랑스러운 소녀에게 경의와 감탄의 눈길을 고정하는 것을 보고 열심히 그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밀라노 귀족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독일인이었고 그녀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기는 이 착한 사람들에게 맡겨져 양육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더 잘 살았습니다. 그들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들의 첫째 아이가 막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맡은 소녀의 아버지는 이탈리아의 고대 영광의 기억 속에서 자란 이탈리아인 중 한 명으로 조국의 자유를 얻기 위해 노력했던 언제나 떨고 있는 노예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그 약점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죽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오스트리아의 지하 감옥에서 연명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의 아이는 고아와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양부모와 함께 지냈고 그들의 초라한 거처에서 검은 잎사귀의 가시덤불 사이에 정원 장미보다도 더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밀라노에서 돌아오셨을 때 그는 우리 별장의 현관에서 그림 속 아기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아이가 저와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마치 그 모습에서 빛을 발하는 듯 했고 그녀의 몸짓과 움직임은 언덕의 사무야보다 더 가벼웠습니다. 그 환영은 곧 설명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어머니는 그녀의 시골 보호자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아이를 자신에게 맡기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랑스러운 고아를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그들에게 축복처럼 보였지만 신의 섭리가 그녀에게 그토록 강력한 보호를 제공했을 때 그녀를 가난과 궁핍 속에 두는 것은 그녀에게 불공평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신부와 상의했고 그 결과 엘리자베스 라벤자는 저희 부모님 댁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제게는 누이 이상이었고 제 모든 활동과 즐거움에 아름답고 사랑받는 동반자였습니다. 모두가 엘리자베스를 사랑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향해 가졌던 열정적이고 거의 경건에 가까운 애착은 제가 그것을 공유하면서 저의 자랑이자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저희 집에 오기 전날 밤 어머니께서는 장난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빅터에게 예쁜 선물이 있단다. 내일이면 그걸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다음날 어머니께서 약속하신 선물로 엘리자베스를 제게 소개해 주셨을 때 저는 어린아이 같은 진지함으로 그 말씀을 글자 그대로 해석했고 엘리자베스를 제 것으로 여겼습니다. 보호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제 것으로 말입니다. 그녀에게 쏟아지는 모든 칭찬을 저는 제 소유물에 대한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촌이라는 이름으로 편하게 불렀습니다. 어떤 단어나 표현도 그녀가 제게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즉 죽을 때까지 오직 저만의 것이 될 누이 이상이었던 그녀를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제2장 우리는 함께 자랐고 나이 차이는 채 1살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불화나 다툼도 몰랐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아는 우리 우정의 영혼이었고 우리 성격에 존재했던 다양함과 대조는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더 차분하고 집중적인 성격이었지만 저의 모든 열정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강렬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지식에 대한 갈증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시인의 공중 창조물을 따라다니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위스 집을 둘러싼 장엄하고 경이로운 풍경들, 산들의 숭고한 모습, 계절의 변화, 폭풍과 고요함, 겨울의 침묵, 그리고 우리 알프스 여름의 생명력과 소란스러움 속에서 그녀는 감탄과 기쁨을 위한 충분한 여지를 찾았습니다. 제 동반자가 진지하고 만족스러운 정신으로 사물의 장엄한 외관을 바라보는 동안 저는 그것들의 원인을 조사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세상은 제가 신성하게 풀고 싶은 비밀이었습니다. 호기심,
자연에 숨겨진 법칙을 배우려는 진지한 탐구, 그것들이 제게 펼쳐졌을 때 느끼는 황홀경에 가까운 기쁨은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초기 감각들 중 하나입니다. 저보다 7살 어린 둘째 아들이 태어나자 저희 부모님은 방랑 생활을 완전히 그만두시고 고국에 정착하셨습니다. 우리는 제네바의 집 한 채와 도시에서 한 리그 남짓 떨어진 호수 동쪽 귀숙 벨리브의 시골 별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후자에 거주했고 저희 부모님의 삶은 상당한 운둔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저는 군중을 피하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열렬히 애착을 갖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로 학교 친구들에게 무관심했지만 그들 중 한 명과 가장 가까운 우정의 유대로 맺어졌습니다. 앙리 크레르발은 제네바 상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비범한 재능과 상상력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모험, 고난, 심지어 위험 그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기사도와 로맨스 책을 깊이 읽었습니다. 그는 영웅적인 노래를 작곡했고 마법과 기사도 모험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연극을 하고 롱세스 발레스의 영웅들, 아서왕의 원탁, 그리고 이교도들의 손에서 성묘를 되찾기 위해 피를 흘린 기사도적인 무리들로부터 등장인물들을 따온 가장 무도회에 참여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어떤 인간도 저보다 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친절과 관용의 정신 그 자체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변덕에 따라 우리 운명을 지배하는 폭군이 아니라 우리가 누렸던 수많은 기쁨의 대리인이자 창조자라고 느꼈습니다. 다른 가족들과 어울릴 때 저는 제 운명이 얼마나 유별나게 행운이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고 감사는 효심의 발달을 도왔습니다. 제 성미는 때때로 격렬했고 제 열정은 맹렬했습니다. 그러나 제 기질의 어떤 법칙에 의해 그것들은 어린애 같은 추구가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열렬한 욕망으로 향했고 모든 것을 무차별적으로 배우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언어의 구조도 정부의 법전도 다양한 국가들의 정치도 제게 매력을 느끼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배우고 싶었던 것은 하늘과 땅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물의 외적인 실체였든 자연의 내적인 정신과 인간의 신비로운 영혼이었든 여전히 제 탐구는 형이상학적인 것 또는 가장 높은 의미에서 세상의 물리적인 비밀로 향했습니다. 한편 클레르발은 말하자면 사물의 도덕적 관계에 몰두했습니다. 분주한 삶의 무대, 영웅들의 미덕, 그리고 인간의 행동들이 그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희망과 꿈은 우리 종족의 용감하고 모험적인 은인으로서 이야기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중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성스러운 영혼은 우리 평화로운 집에서 신전에 봉헌된 등불처럼 빛났습니다. 그녀의 동정심은 우리 것이었고 그녀의 미소,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 그녀의 천상의 눈의 달콤한 시선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고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하고 매혹하는 살아있는 사랑의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제 연구에 몰두하여 침울해지거나 제 본성의 열정 때문에 거칠어졌을 수도 있었지만 그녀가 그곳에 있어서 저를 그녀 자신의 온화함과 유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클레르발, 어떤 악이 클레르발의 고귀한 정신에 침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만약 그녀가 그에게 자비의 진정한 사랑스러움을 펼쳐 보이지 않았고 선행을 그의 치솟는 야망의 목적이자 목표로 만들지 않았다면 그는 그렇게 완벽하게 인간적이지도 그의 관대함 속에서 그렇게 사려 깊지도 모험적인 공적에 대한 그의 열정 속에서 그렇게 친절과 다정함으로 가득 차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불행이 내 마음을 더럽히고 광범위한 유용성에 대한 밝은 환상을 자신에 대한 우울과
편협한 생각으로 바꾸기 전 어린 시절의 추억에 잠기는 것은 나에게 절묘한 기쁨을 준다. 게다가 나의 어린 시절 그림을 그리면서 나는 또한 감지할 수 없는 단계로 나의 이후의 비참한 이야기로 이어진 사건들을 기록한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의 운명을 지배했던 그 열정의 탄생에 대해 스스로 설명하려고 할 때 나는 그것이 산골짜기 강처럼 비천하고 거의 잊혀진 근원에서 비롯된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행됨에 따라 부풀어 올라 그것은 그 과정에서 나의 모든 희망과 기쁨을 휩쓸어간 경류가 되었다. 자연 철학은 제 운명을 지배해온 천재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이야기에서 제가 그 과학에 대한 편애를 갖게 된 사실들을 기술하고자 합니다. 제가 13살 때였을 때 우리는 모두 토농 근처의 온천으로 즐거운 여행을 갔습니다. 날씨가 굳어서 우리는 여관에 하루 동안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우연히 코를넬리우스 아그리파의 저작집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무관심하게 그것을 펼쳤습니다. 그가 증명하려는 이론과 그가 이야기하는 놀라운 사실들은 곧 이 감정을 열광으로 바꾸었습니다. 새로운 빛이 제 마음에 떠오르는 듯 했고 기쁨에 겨워 저는 제 발견을 아버지께 알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책의 표지를 아무렇게나 쳐다보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라니. 사랑하는 빅터야. 이런데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이건 형편없는 쓰레기란다. 만약 아버지가 이 말 대신 아그리파의 원리들을 완전히 폐기되었고 고대의 과학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현대 과학 체계가 도입되었으며 고대 과학의 힘은 공상적인 반면 현대 과학의 힘은 실제적이고 실용적이라는 것을 제게 설명해 주시는 수고를 하셨더라면 그런 상황에서 제가 분명히 아그리파를 버리고 뜨거워진 제 상상력을 이전의 학문으로 더 큰 열정으로 돌아감으로써 만족시켰을 것입니다. 심지어 제 생각의 흐름이 제 파멸로 이끈 치명적인 충동을 결코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제 책을 대충 훑어보신 것으로는 그가 그 내용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전혀 확신할 수 없었고 저는 계속해서 가장 큰 탐욕으로 읽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저자의 전집을 구하는 것이었고 그 후에는 파라겔수스와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의 전집을 구했습니다. 저는 이 작가들의 거친 공상들을 즐겁게 읽고 연구했습니다. 그것들은 저 외에는 거의 아무도 모르는 보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언제나 자연의 비밀을 파헤치고자 하는 열렬한 갈망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자신을 묘사했습니다. 현대 철학자들의 격렬한 노력과 놀라운 발견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제 연구에 불만족스럽고 만족하지 못한 채 돌아왔습니다. 아이작 뉴턴경은 자신이 진리의 거대하고 미개척된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는 아이처럼 느꼈다고 공언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자연 철학의 각 분야에서 그의 후계자들은 제 어린아이 같은 이해력으로도 같은 추구를 하는 초심자처럼 보였습니다. 교육받지 못한 농부는 주위의 원소들을 보았고 그것들이 실용적인 용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박식한 철학자도 그보다 조금 더 알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의 얼굴을 부분적으로 드러냈지만 그녀의 불멸의 윤곽은 여전히 경이롭고 신비였습니다. 그는 해부하고 분석하고 이름을 붙일 수 있었지만 최종 원인은 말할 것도 없고 2차 및 3차 등급의 원인들은 그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간이 자연의 성체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처럼 보이는 요새와 장애물들을 응시했고 경솔하고 무지하게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책들이 있었고 더 깊이 파고들어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단언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믿었고 그들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18세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제네바 학교에서 교육 과정을 따르는 동안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학문에 관해서는 상당 부분 독학했습니다. 아버지는 과학적인 분이 아니었고 저는 지식에 대한 학생의 갈증에 더해 아이의 맹목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스승자의 지도 아래 저는 철학자의 돌과 생명의 비약을 찾는 일에 가장 큰 근면함으로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곧 저의 모든 관심을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부는 부차적인 목적이었지만 만약 제가 인간의 몸에서 질병을 몰아내고 인간을 폭력적인 죽음 외에 어떤 것에도 취약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면 그 발견에 어떤 영광이 따르겠습니까? 이것들만이 저의 유일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유령이나 악마를 불러내는 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들이 아낌없이 약속한 것이었고 저는 그 성취를 가장 간절히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 주문이 항상 실패했다면 저는 그 실패를 제 스승의 기술이나 성실함의 부족보다는 제 자신의 미숙함과 실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저는 폐기된 체계들에 몰두하여 미숙한 사람처럼 수천 가지 모순된 이론들을 뒤섞고 열렬한 상상력과 유치한 추론에 이끌려 매우 다양한 지식의 수렁에서 절망적으로 허우적거리다가 우연한 사고가 다시 제 생각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15살쯤 되었을 때 우리는 벨리브 근처에 우리 집으로 은퇴했는데 그때 우리는 매우 격렬하고 끔찍한 뇌우를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쥐라 산맥 뒤에서 다가왔고 천둥은 하늘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무시무시한 소리로 터져나왔습니다. 폭풍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그것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문가에 서 있을 때 갑자기 우리 집에서 약 20야드 떨어진 곳에 서 있던 오래되고 아름다운 떡갈나무에서 불길이 솟아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부신 빛이 사라지자마자 떡갈나무는 사라졌고 불에 탄 그루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가 그것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그 나무가 기이한 방식으로 산산조각 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충격으로 부서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얇은 나무 조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완전히 파괴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도 저는 전기의 더 명백한 법칙들에 대해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에 자연철학 연구에 조예가 깊은 한 분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이 재앙에 자극받아 그는 전기와 갈바니즘이라는 주제에 관해 자신이 세운 이론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새롭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모든 것은 제 상상의 지배자였던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파라켈수스를 크게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운명인지 이 사람의 전복은 제가 학문을 계속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거나 알려질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제 주의를 끌었던 모든 것이 갑자기 하찮아졌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청소년 초기에 가장 취약한 마음의 변덕 중 하나로 저는 한때 이전의 일들을 포기하고 박물학과 그 모든 파생물들을 기형적이고 실패한 창조물로 여기고 실제 지식의 문턱조차 넘을 수 없는 사이비 과학에 대해 가장 큰 경멸을 품었습니다. 이런 심리 상태에서 저는 수학과 그 과학에 부수되는 학문 분야들이 안전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고 따라서 제 고찰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그것들에 몰두했습니다. 이렇게 이상하게도 우리의 영혼은 만들어지고 그토록 미약한 끈으로 우리는 번영이나 파멸에 묶여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거의 기적적인 성향과 의지의 변화는 제 삶의 수호천사가 즉시 제안한 것, 즉 이미 별들 속에 드리워져 저를 감싸려 하고 있던 폭풍을 피하기 위해 보존의 영이 마지막으로 기울인 노력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의 승리는 제가 고대의 그리고 최근에는 저를 괴롭히던 학문들을 포기한 후에 뒤따른 비정상적인 평온과
영혼의 기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리하여 저는 그것들의 추구와 악을,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과 행복을 연관시키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선의 정신의 강력한 노력이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운명은 너무나 강력했고 그녀의 불변의 법칙들은 저의 완전하고 끔찍한 파멸을 명령했습니다. 제3장. 제가 17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께서는 제가 잉골슈타트 대학의 학생이 되도록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제네바의 학교에 다녔지만 아버지께서는 제 교육을 완성하기 위해 제가 고국의 관습 외에 다른 관습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출발 날짜는 일찍 정해졌지만 정해진 날이 오기 전에 제 인생의 첫 번째 불행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제 미래의 불행을 예고하는 징조처럼 말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성홍열에 걸렸습니다. 그녀의 병은 심각했고 생명이 위독했습니다. 그녀가 앓는 동안 어머니께서는 그녀를 가로하는 것을 삼가시도록 많은 설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의 간청에 따르셨지만 사랑하는 아이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자 더 이상 불안감을 억누르지 못하셨습니다. 그녀는 병상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세심한 간호는 병마의 악성을 이겨냈고 엘리자베스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경솔한 결과는 그녀를 구한 사람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어머니께서 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녀의 열은 아주 우려스러울 증상들을 동반했고 의료진들의 표정은 최악의 결과를 예고했습니다. 임종의 자리에서도 이 가장 훌륭한 여성의 강인함과 인자함은 그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와 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 아이들아, 그녀는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의 행복에 대한 나의 가장 확고한 희망은 너희의 결합에 대한 전망이 있었다. 이 기대는 이제 너희 아버지의 위안이 될 것이다. 엘리자베스, 내 사랑아, 너는 내 아이들에게 내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떠나게 되어 유감이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고 사랑받았던 만큼 너희 모두를 떠나는 것이 어찌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것들은 내게 어울리는 생각이 아니다. 나는 기꺼이 죽음에 순응하려 애쓸 것이고 다른 세상에서 너희를 만날 희망을 품을 것이다. 그녀는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얼굴은 죽음 속에서도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인연이 그 가장 돌이킬 수 없는 악으로 인해 끊어진 사람들의 감정, 영혼에 나타나는 공허함, 그리고 얼굴에 드러나는 절망을 묘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았고 그 존재 자체가 우리 자신의 일부처럼 보였던 사람이 영원히 떠났다는 것은 사랑하는 눈의 밝음이 꺼지고 귀에 너무나 익숙하고 소중했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마음이 스스로 설득하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들은 첫 며칠 동안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 악의 실체가 증명될 때 그때 비로소 슬픔의 진정한 쓰라림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거친 손길에 어떤 소중한 관계도 빼앗기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두가 느꼈고 느껴야만 하는 슬픔을 제가 왜 묘사해야 하겠습니까? 마침내 슬픔이 필요보다는 방종이 되는 때가 오고 입가에 맴도는 미소는 신성모독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 길을 계속 가야 했고 약탈자에게 붙잡히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동안에는 스스로를 행운하라고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연기되었던 저의 잉골슈타트 출발이 이제 다시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몇 주간의 유예를 얻었습니다.
슬픔의 집이라는 죽음과도 같은 안식을 그렇게 빨리 떠나 삶의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것은 제게 신성모독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슬픔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저를 덜 불안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게 남은 사람들의 모습을 떠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제 사랑스러운 엘리자베스가 어느 정도 위로받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슬픔을 가리고 우리 모두에게 위로자 역할을 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삶을 굳건히 바라보았고 용기와 열정으로 그 의무를 떠맡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삼촌과 사촌들이라고 부르도록 배운 사람들에게 헌신했습니다. 그녀가 미소의 햇살을 떠올리며 우리에게 그것을 베풀었을 때처럼 매혹적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잊게 하려는 노력 속에서 자신의 슬픔마저 잊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클레르발은 마지막 저녁을 우리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설득하여 저와 함께 가고 제 동급생이 되도록 허락받으려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편협한 상인이었고 아들의 포부와 야망 속에서 게으름과 파멸만을 보았습니다. 앙리는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불행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그가 말할 때 저는 그의 불타는 눈과 생기 있는 시선 속에서 상업의 비참한 세부 상황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억제되었지만 확고한 결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늦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떨어질 수도 안녕이라는 말을 할 용기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나았고 우리는 각자 상대방이 속았다고 생각하며 휴식을 취한다는 핑계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아침동이 틀 무렵 제가 저를 데려갈 마차로 내려갔을 때 그들은 모두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저를 축복해 주셨고 클레르발은 다시 한번 제 손을 잡았으며 제 엘리자베스는 제가 자주 편지를 쓰도록 간청을 새롭게 하고 그녀의 누리 친구이자 친구에게 마지막 여성적인 보살핌을 베풀었습니다. 저는 저를 데려갈 마차에 몸을 던지고 가장 우울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나 다정한 동료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서로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저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제가 가고 있는 대학에서는 제 스스로 친구를 사귀고 제 스스로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제 삶은 지금까지 매우 외롭고 가정적이었고 이것이 제게 새로운 얼굴들에게 대한 극복할 수 없는 혐오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제 형제들, 엘리자베스, 그리고 클레르바를 사랑했습니다. 이들은 오랜 익숙한 얼굴들이었지만 저는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이것들이 제가 여행을 시작했을 때의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아갈수록 제 기분과 희망은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지식 습득을 열렬히 갈망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 저는 젊은 시절 한 곳에 갇혀 있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했고 세상으로 나가 다른 인간들 사이에서 제 자리를 잡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제 소망은 이루어졌고 후회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길고 지루했던 잉골슈타트로 가는 여정 동안 저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할 충분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도시의 높고 하얀 첨탑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마차에서 내려 제 마음대로 저녁을 보낼 수 있는 외딴 아파트로 안내받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소개장을 전달하고 몇몇 주요 교수님들을 방문했습니다. 우연, 아니 오히려 제가 아버지 집 문을 마지못해 나선 순간부터 저를 전능하게 지배했던 파괴의 천사, 악의 영향력이 저를 먼저 자연철학 교수인 M. 클램프에게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거친 사람이었지만 자기 학문의 비밀에 깊이 정통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철학에 속하는 여러 과학 분야에서의 제 진전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렇게나 대답했고 부분적으로는 경멸하는 투로 제가 주로 연구했던 연금술사들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교수님은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정말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연구를 하는데 시간을 보냈단 말인가?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 책들에 낭비한 매 순간, 크램프는 열정적으로 계속했습니다. 모든 순간이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당신은 폐기된 체계들과 쓸모없는 이름들로 당신의 기억을 부담시켰습니다. 맙소사, 당신은 어떤 사막의 땅에서 살았기에 당신이 그토록 탐욕스럽게 받아들인 그 공상들이 1000년이나 되었고 고대만큼이나 곰팡내 난다는 것을 친절하게 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입니까? 저는 이 계몽되고 과학적인 시대에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와 파라겔수스의 제자를 발견하리라고는 거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친애하는 선생, 당신은 학문을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옆으로 비켜서서 자연 철학에 관한 여러 권의 책 목록을 적어주었고 다음 주 초에 일반적인 관계에서의 자연 철학 강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동료 교수인 발트만이 자신이 빠뜨린 다른 날에 화학 강의를 할 것이라고 언급한 후 저를 보냈습니다. 저는 실망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교수님이 비난했던 그 저자들이 쓸모없다고 여겨왔다고 이미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형태로든 이 학문들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더 생기지 않은 채 돌아왔습니다. 크램프는 땅딸막한 키에 거친 목소리와 혐오스러운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선생은 제게 그의 학문에 대한 호감을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다소 지나치게 철학적이고 연관된 어조로 저는 어린 시절 그들에 관해 내렸던 결론에 대한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현대 자연과학 교수들이 약속한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극도의 젊음과 그런 문제에 대한 안내자의 부재로만 설명될 수 있는 생각의 혼란 속에서 저는 시간의 길을 따라 지식의 발자취를 대발받고 최근 탐구자들의 발견을 잊혀진 연금술사들의 꿈과 바꾸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현대과학 철학의 용도에 대해 경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학의 대가들이 불멸과 권력을 추구했을 때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러한 견해들은 비록 헛된 것이었지만 웅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탐구자의 야망은 과학에 대한 제 관심의 주된 토대였던 그 환상들을 없애는 데 국한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무한한 웅장함의 카메라를 가치 없는 현실과 바꿔야 했습니다. 이것들이 잉골슈타트에 머무는 첫 2, 3일 동안의 제 생각이었는데 주로 새로운 거처의 장소와 주요 거주자들을 익히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가 시작되자 저는 클램프의 강의에 관해 제게 준 정보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 잘난치 않은 작은 친구가 강단에서 문장을 읊는 것을 들으러 가는데 동의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그가 지금까지 시위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발트만에 관해 그가 했던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호기심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게으름 때문에 저는 강의실로 들어갔고 발트만은 잠시 후에 들어왔습니다. 이 교수님은 동료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는 50살쯤 되어 보였지만 가장 큰 자비심을 표현하는 용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관자놀이에는 흰 머리카락이 몇 가닥 있었지만 머리 뒤쪽의 머리카락은 거의 검은색이었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유난히 꼿꼿했고 목소리는 제가 들어본 것 중 가장 감미로웠습니다. 그는 화학의 역사와 여러 학자들이 이룬 다양한 발전에 대한 요약으로 강의를 시작했고
가장 뛰어난 발견자들의 이름을 열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현재 과학의 상태를 간략히 살펴보고 여러 기본 용어들을 설명했습니다. 몇 가지 예비 실험을 한 후 그는 현대화학에 대한 찬사로 강의를 마쳤는데 그 내용은 제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과학의 고대 스승들은 그가 말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약속했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대의 대가들은 거의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금속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과 생명의 비약이 망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철학자들은 그들의 손은 단지 흙탕물을 만지고 그들의 눈은 현미경이나 도가니를 들여다보는 데만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로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깊숙한 곳으로 침투하여 자연이 숨겨진 곳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혈액이 어떻게 순환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의 본질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새롭고 거의 무한한 힘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천둥을 지배하고 지진을 흉내내며 심지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 자신의 그림자로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운명의 말씀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를 파멸시키기 위해 선언된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계속 말하는 동안 저는 제 영혼이 만질 수 있는 적과 씨름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제 존재의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다양한 열쇠들이 하나씩 눌렸습니다. 화음이 잇따라 울렸고 곧 제 마음은 하나의 생각, 하나의 개념, 하나의 목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의 영혼이 외쳤습니다. 이토록 많은 것이 이루어졌구나.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나는 성취할 것이다. 이미 표시된 발자취를 따라 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미지의 힘을 탐험하며 창조의 가장 깊은 신비들을 세상에 펼쳐 보일 것이다. 그날 밤 저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제 내면은 반란과 혼란 상태였습니다. 거기서 질서가 생겨날 것이라고 느꼈지만 그것을 만들어낸 힘은 제게 없었습니다. 아침 동이 튼 후 점차 잠이 왔습니다. 저는 깨어났고 어젯밤의 생각들은 꿈과 같았습니다. 오직 고대의 학문으로 돌아가 제가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과학에 제 자신을 바치겠다고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저는 엠 발트만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사적인 태도는 공적인 모습보다 훨씬 더 온화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 중 그의 풍채에는 어떤 위험이 있었는데 그의 집에서는 그것이 가장 큰 상냥함과 친절함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동료 교수에게 했던 것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제 이전의 연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 연구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고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와 파라겔수스의 이름에 미소를 지었지만 엠 크램프가 보였던 경멸은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철학자들이 그들의 지식의 대부분의 기초를 비치고 있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더 쉬운 과제를 남겨주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상당 부분 밝혀내는데 도구가 되었던 사실들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연관된 분류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재들의 노력은 비록 잘못된 방향으로 향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인류에게 견고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데 거의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자만심이나 꾸밈 없이 전달된 그의 말을 듣고 그의 강의가 현대 화학자들에 대한 제 편견을 없애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젊은이가 스승에게 마땅히 보여야 할 겸손과 존경심을 가지고 절제된 표현으로 말했으며 인생 경험이 부족했다면 부끄러워했을 제 의도된 노력을 자극했던
어떤 열광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구해야 할 책들에 관해 그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기쁩니다. 엠 발트만이 말했습니다. 제자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만약 당신의 노력이 당신의 능력만큼 뛰어나다면 당신의 성공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화학은 자연 철학의 한 분야로서 가장 큰 발전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그것을 제 특별한 연구 분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다른 과학 분야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인간 지식의 그 분야에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는 매우 형편없는 화학자가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바람이 진정한 과학자가 되는 것이지 단순히 사소한 실험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수학을 포함한 자연 철학의 모든 분야에 전념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저를 자신의 실험실로 데려가서 다양한 기계들의 용도를 설명해 주었고 제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려주었으며 제가 그 기계들의 메커니즘을 망가뜨리지 않을 만큼 과학에 충분히 숙달되었을 때 자신의 기계들을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또한 제가 요청했던 책 목록을 주었고 저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기억에 남을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것은 제 미래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